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들어갈 텐데 제가 세법에서 미리 앞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재무회계 하셨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재무회계는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제가 자세하게 좀 한 거예요. 자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범위라면 이만큼을 거의 커버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4개 정도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5개 나오잖아, 그쵸? 근데 1개 정도가 구석진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석진 내용은 틀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법은 그게 아니라 세법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에서 한 2개밖에 안 나오고 3개가 굉장히 구석진 돼서 나와. 근데 세법은 내가 공부한 거랑 공부한 사람이랑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랑 제가 얘기하는 이론 얘기하는 게 이론. 실기는 당연히 자세히 해야 되고 이론인데, 부가세가 이제 한두 문제 나오고, 소득세가 한두 문제 나오고, 저랑 하실 게 이제 부가세랑 소득세를 하셔야 되잖아, 그쵸? 근데, 너무 구석진 내용은 안 할게요. 아시죠? 시험에 이 구석진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석진 내용이 거의 어디에 준해서 나오냐 하면, 세법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 준해서 나와. 그 정도로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석진 내용은 제가, 물론 저야 구석진 내용 다 하면 좋죠. 강의수 늘어나고, 돈 많이 받고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강의수가 늘어나잖아. 비효율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5문제 중에 한 2-3문제 정도 맞춘다는 목표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회계 쪽은 이제 제 수업 들으시고, 이론 정리하시고, 객관식 풀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세법 쪽은 이렇게 하세요. 제 수업 들으시고 이론을 정리하지 마시고 이론 정리할 시간에 차라리 재무회계 공부하는 게 나아. 그 이론 정리하지 마시고 바로 수업 들으시고 바로 뒤에 객관식 바로 풀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법 쪽 공부하실 때는 너무 구석진 내용까지는 커버할 필요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두 번째 이제 수업 들으시고 바로 객관식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번 시간에 하실 게 이제 부가가치세 쪽을 하시는데, 부가세는 세무 2급도 아니고, 전산회계 1급부터 나온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 무시하고 다 생략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랑 기존에 들었던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 쪽은 기본적인 이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가세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쪽에 와서 그림 보시겠어요? 부가가치 기본이라고 해서 개념 나와 있죠. 그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부가세란 게 이런 거죠.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죠. 그죠? 공급자는 사업자가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같은 회사끼리 거래할 수도 있을 테고, 소비자, 편의점이라면 주로 소비자랑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랑 소비자랑 거래할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공급가액은 물건값 얘기하는 거죠. 부가세 포함 안 된 거, 그렇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세율이 몇 프로예요? 일반적으로 10%죠. 10% 세율을 받는 거죠. 그렇죠? 물론 외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이고, 그리고 면세라고 해서 과세가 제외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10%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커피 가게라면 커피 가게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았다면 2,000원에 10%니까 200원만큼 부가세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원 부가세 받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 징수한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거래 징수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2,200원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부를 때 공급 대가라 부르죠. 그렇죠? 공급 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커피 가게 사업자는 2,000원은 매출이니까 가져가고 200원은 부가세를 받아가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의 엄밀한 정확한 개념은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야.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라서 이 부가가치라는 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다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냥 부가세란 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에 일반적으로 10% 세율을 곱한 금액을 거래 징수해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증빙을 발행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랑 사업자가 거래했을 때는 뭐 발행합니까? 증빙으로 세금 계단서를 발행하죠. 그렇죠? 세금 계단서를 발행하고, 소비자한테는 세금 계단서 발행 안 하잖아. 뭘 발행해요? 영수증을 발행하죠. 그렇죠?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영수증이라는 개념은 신용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얘기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다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맞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이 사업자가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할 때는
물건 팔 때 받은 10%를 매출세액이라 부르고 여기에서 뭘 뺍니까? 매입세액을 빼죠. 그쵸? 사올 때 10%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거죠. 그쵸? 납부세액으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라 가정하고 매입세액이 8만 원 가정해 볼게요. 8만 원 가정해서 2만 원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매입세액을 빼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입세액 빼는 것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매입세액 공제한다. 즉 매입세액 공제란 말은 내가 낼 세금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거니까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8만 원 매입세액만 발생하고 매출은 아직 안 했어. 매출 아직 안 하더라도 매입세액 발생한 것은 공제받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은 없어요. 근데 매입세액은 8만 원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환급 받아요. 8만 원만큼 환급 받는 거예요. 즉 매입세액 공제란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없으면 바로 환급받고 매출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빼는 구조로. 그죠? 여기 매입세액 공제라.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란 말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잖아. 혜택을 주는 거니까 법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받아오셔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셔야 되겠죠. 그죠? 세금 계산서. 물론 뭐 신용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올 때만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매출세액은 증빙을 발행하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매출세액에 대해서 증빙을 매출하고 증빙을 발행 안 했어. 그럼 매출세액은 증빙 발행 안 하면 매출세액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매출할 때 증빙을 발행하라고 했는데, 매출할 때 증빙을 발행 안 했어요? 그럼 법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너희 나쁜 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매출세액 내지 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혜택을 주는 거잖아, 오히려.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매출할 때 증빙을 발행했던 안 했던 간에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조건 내는 거고, 매입세액만 사올 때 이거 혜택을 주는 거니까 사올 때 매입세액을 줬다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오셔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부가세 가장 기본이고,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있죠. 지워도 되죠? 지우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양가로 2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원래 부가세 기본 계산 구조가 이렇게 출발해요. 원래 부가세란 게, 부가가치세란 게, 내가 매출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빼서 곱하기 세율을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곱하기 세율.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출발은.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전 단계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죠. 거래액을 뺀다고 해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 근데 이 세율을 매출 따로 매입에 따로 때리면 매출액에 곱하기 세율 하시고 매입액에 곱하기 세율을 따로 때리면 일반적으로 뭐 10%니까 그렇죠? 10% 가정하면 이게 매출세액이 되겠죠. 매출세액이고 이건 매입세액이 되겠죠. 매입세. 이걸 뭐라 불러요? 이렇게 빼는 거,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 방식을 전 단계 매출세액에서 빼는 게 매입세액을 빼죠. 그래서 부를 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 불러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이죠. 그렇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수학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는데 세율이 우리 아시겠지만 세율이 무조건 10%가 아니잖아. 영세율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세율이란 것은 외국에 수출할 때 영세율이죠. 즉 매출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액은 그대로 10%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 따로 매입액을 따로 세율을 매기려면 이 방식을 써야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왜냐하면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을 해버리면 내가 만약에 매출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매출액도 영세율이 되지만 뭐도 영세율이 돼요? 매입액도 영세율이 되잖아.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 세율 따로 매기고 매입액 세율을 따로 매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는 거야. 아셨죠? 응. 자, 이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 특징 볼게요. 지울게요.
그래서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이랑 중첩이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들을 때 뭐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 안 되고, 기억은 안 났는데, 기억이 예전에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났는데 들을 때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하면 뭐 용서가 되고, 뭐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세무 1급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은 굉장히 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산회계나 뭐 세무에서는, 세무 2급에서는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 부가세 특징이 제 기억에 15년 전에 한 번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일반 소비세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런 거예요. 부가세란 게. 부가세란 건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시켜놨죠. 면세. 그리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이 과세는 10%도 포함되지만 뭐도 포함됩니까? 우리가 과세라 그러면 영세율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면세 품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생필품들이죠. 그렇죠? 생필품들. 쌀, 고기, 야채, 생선, 과일 같은 거 생필품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 가정하고 영세를 무시하고 10% 가정하는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붙는 게 있어. 이게 뭐냐? 개별 서비스라는 게 있어. 개별 서비스. 그러니까 부가세란 건 면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화 용역에 붙는, 일반적으로 10% 붙는 일반 서비스고, 추가적으로 이 품목 중에 알파 붙는 게 개별 서비스거든요. 개별 서비스라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치품들 있죠. 사치품들 또는 뭐 승용차 이런 것들, 주로 부자들이 이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파를 붙여. 어떤 분들은 와, 승용차는 요즘에 웬만한 집은 다 있잖아. 그죠? 사치품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이게 부가세라는 게 제 기억에 1977년도인가 하여튼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부가세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는 승용차가 잘 없었잖아. 집집마다 있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승용차가 사치품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자동차는 모닝이야. 기아 자동차 모닝. 경차라면 부가세만 내면 돼요. 일반 서비스라서 일반 서비스 10%만 내면 되는데, 우리 집 차는 제네시스야. 그러면 10%에다가 추가적으로 개별 서비스를 더 내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거 부가세 아시겠죠? 부가세는 면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 영역에 10%가 붙는 일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 써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간접세 아시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가 내지만 그 세금은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세라 부른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랑 우리 담세자가 똑같은 세금은 직접세라 부르죠.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직접세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내고, 법인이 납세 의무자고, 누구 돈으로? 법인 돈으로. 소득세는 개인이 내고, 누구 돈으로? 자기 개인 돈으로. 그죠? 이거 직접세고, 부가세는 그러지 않고 사업자가 내지만 실제 그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 방금 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세 및 지방세라고 하네요. 국세란 것은 대통령한테 내는 세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는 세금이 대통령한테 가는 세금, 중앙정부에 가는 세금이 국세고, 내가 내는 세금이 서울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시장한테 내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라면 경기도지사한테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 불러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내시면 대통령이 나라에 골고루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사신다면 서울시장이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세이면서 지방세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양가로분의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있죠. 이거 잠깐 쓸까요? 이것도 아실 것 같은데, 소비지국 과세 원칙. 우리 국가마다 부가세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10%고 건너편 일본은 뭐 8%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5%였거든요. 일본이 5%였고 중국은 17%인가 그래요. 부가세가. 그리고 유럽 쪽은 다 세. 20% 넘어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스웨덴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스웨덴은 23%인가? 하여튼 부가세가 그렇대. 그래서 물건값 엄청 비싸대. 여하튼간에 우리나라 10%고, 예를 들어 볼게. 한국은 10%잖아. 10%인데 건너편 일본은 가정으로 옛날에 5%였거든요. 일본에 5%로 가정해봐요. 일본. 그러면 이제 서로 수출하고 수입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외국에 수출해, 일본에 수출해요. 이렇게 수출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양국의 부가세를 무시하고 한국에서는 한국 세무서가 10%를 과세했다고 쳐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 부가세를 붙이고 싶겠죠. 그래서 5% 붙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하나의 자동차 품목에 몇 개가 붙는 겁니까, 지금? 15% 붙는 거잖아. 이걸 유식하게 이중과세라 불러.
하나의 물건에 부가세, 세금 2번 붙은 걸 이중과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협정을 한 거예요. 협정을 한 게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랑 만나가지고 협정을 한 게 야, 우리 부가세 소비주국에서 과세하자.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란 걸 만든 거야. 소비주국 과세 원칙. 소비주국이란 말은 물건 사서 쓰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쓰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쉽게 수입국,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 수입국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자동차를 사서 쓰는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국은 돈 벌잖아 또. 돈 버니까 한국은 면세를 하면 안 되죠. 면세를 해버리면 국내도 면세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면세가 아니라 10%인데 외국에 수출을 할 때만 영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영세를 적용하면 일본에 수입할 때 5% 붙이겠죠. 그럼 이제 일본 자동차도 5%, 한국에 수입한 자동차도 5% 붙여서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잖아. 그죠?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이번에 수출해. 반대가 되죠. 그럼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수출해 한국에. 그럼 똑같아요. 수출하면 영세율. 그리고 한국에 수입할 때 10% 부가세를 과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자동차도 10% 붙여서 거래가 되고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도 10% 붙여서 거래가 되니까 말이 되잖아. 그렇죠? 여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됐죠? 응. 자, 그 다음 마지막 양가로 6번 소비형 부가세라고 하네요. 부가세란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A형, B형이 있듯이 부가가치세 종류도 뭐 소비형이란 게 있고 또 하나가 비스무리한 게 소득형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형이라고 하네요. 소비형.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커피 가게를 하는데 이번에 커피 재료를 사온 거야. 재료를 10억 원어치 사온 거야. 그럼 10억에 부가세 1억 발생했겠죠. 이렇게 사온 거예요. 커피 가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커피 가게 건물을 내가 샀어. 아예 화끈하게. 그러면 이 건물을 살 때 30억 줬다 그럴게요. 30억. 그럼 부가세 3억 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팔았어. 매출이 50억이야. 매출이 50억. 50억이 10%니까 매출세액이 5억 발생했겠죠. 그렇죠? 자, 이때 요 5억에 대해서 빼주는 게 소득형부터 하겠습니다. 소득형은 5억에서 뭘 빼냐 하면 재료비죠. 그렇죠? 비용 성격의 재료비에 대한 매입세액 1억만 빼주겠대. 그래 4억 내는 거야. 이게 소득형이란 거야. 건물은요? 건물은 비용 아니잖아요. 자산이잖아. 근데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 빼주겠대. 이게 소득형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매출세액 5억에서 뭐 뺍니까? 재료비에 대한 10억에 대한 1억도 빼주고 뭐도 빼줘요? 건물 살 때 매입세액도 빼주잖아. 그죠? 3억도 빼주잖아. 그래서 1억 내는 거야. 이게 소비형이란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다 공부하셨지만 재고 살 때 매입세액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도 매입세액, 기계를 사도 매입세액, 비품을 사도 매입세액 발생하죠. 다 빼주잖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재고란 것은 직접 팔리면서 직접적으로 매출을 창출하지만 건물은 직접 파는 건 아니잖아. 파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업에 씀으로써 간접적으로 매출 창출에 기여하죠. 따라서 건물 살 때 매입세액, 기계 살 때 매입세액, 비품 살 때 매입세액도 다 빼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소비형 부가가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특징 말씀드렸죠. 15년 전에 한 번 나오고 그대로 안 나오고 있는 내용,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납세 의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세금 내는 사람은 사업자잖아. 납세 의무자는. 담세자는 소비자이지만. 그쵸? 지울게요. 지우고 3번으로 가서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사업자라는 사람이에요. 사업자. 사업자가 내잖아요. 그럼 이 사업자의 정의를 책에다가 써놨거든요. 제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사업자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있으면 사업자로 보겠대. 동그라미 1번 사업성이 있어야 된대. 사업성이. 그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파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써놨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놓은 게 제가 일반 개인이 집에서 쓰던 중고 냉장고를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과세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집 중고 냉장고 낡아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렸어. 그래서 팔았어요.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없잖아. 그러니까 과세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데 이게 돈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 그만두고 트럭 하나 사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파트 다니면서 중고 냉장고 사서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있는 거죠. 그때는 과세를 하는 거야. 아셨죠? 부가세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위 자영업자라 그러죠. 그렇죠?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써놓은 게 제가 예를 또 드러났죠. 그렇죠? 예를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고 회계 담당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독립성 우리 직원이잖아, 그냥. 직원이니까 독립성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회계 담당자로서 일할 때 뭐 월급 받을 때 부가세 받아요? 아니잖아. 그죠? 근데 두 번째, 예를 들어 놓은 게 별도로 회계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회계 사무실 하고 있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회계 사무실을 차린 거야. 차려서 회사랑 계약을 맺고 회계 업무를 봐주고 있어. 이러면 사업자가 된 거죠. 그때는 독립성이 있는 거야. 그때는 과세하는 거야. 부가세 10% 맞는 거야. 아셨죠? 응.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 한번 영리 목적을 불문하겠대요. 그렇죠? 우리 사업이라는 걸 왜 하는 겁니까? 돈 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결론만 거기 써놓은 게 비영리 법인 및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돼 있죠. 우리 국가는 뭐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면세가 기본인 거야. 근데 국가가 운영하는 것 중에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게 있대.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우체국 가면 우체국도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우체국에서 뭐 해주는 건 다 면세가 기본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등기 보내고 뭐 편지 보내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편 요금은 면세입니다. 면세인데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택배 있죠. 택배는 과세입니다. 과세가 돼요. 그 다음 또 KTX 기차 있잖아요. 기차 우리 국가가 운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차 중에 무궁화 있죠. 무궁화.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네. 무궁화는 면세거든요. 근데 KTX는 과세가 돼. 또 요금에 과세가 돼.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우체국 택배는 민간업체랑 경쟁관계 있죠. 우리 대한통운도 있고 한지택배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체국 택배에다가 면세를 해버려. 그럼 우체국 택배만 부가세가 없으니까 싸겠죠? 그럼 우체국 택배만 이용하겠지. 그럼 한진 택배랑 대한통운 망할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KTX 마찬가지. KTX도 민간업체랑 경쟁관계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 항공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갈 때 비행기 타고 갈까 KTX 타고 갈까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KTX 대체제가 항공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KTX를 면세해요. 그럼 KTX 요금이 싸지겠죠. 그럼 비행기 안 타고 KTX만 타겠지. 그럼 대한항공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민간업체랑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부가세 10% 과세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영리 목적, 즉 국가도 부가세를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사업자의 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구분. 크게 과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 면세 사업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면세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법상으로 사업자를 안 봐요. 대표적으로 여기 학원 같은 데 있죠. 학원이 교육이 면세잖아요. 그 다음 병원 있죠. 병원도 면세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원, 병원 같은 데가 면세 사업자고 그 외에는 다 과세 사업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과세 사업자 다시 갈라지죠.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리고 규모 작은 데는 간이 과세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실기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 계산하는 사람이고, 간이 과세자 잠깐 참고로 볼까요? 나중에 뒤에서 이론에서 할 텐데 밑에 별표를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누굽니까?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즉 부가세 포함한 총 그냥 쉽게 매출액이 8천만 원, 가로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술집 얘기하는 거야. 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규모 작은데 일반적으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간단하게 세금 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금도 간단하게 내고 신고 납부도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연매출이 8천이니까 어느 정도 영세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네에 조그만한 구멍가게 식당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셨죠? 어떤 분들은 와, 연매출 8천이면 나보다 더 많이 버네. 매출이 8천이야. 이익이 8천이 아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8천만 원 연매출 8천이니까 12달로 나눠보세요. 12달로 나누면 1년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한 700버나? 700대나 700만 원 가정해봐야 아셨죠? 맞죠? 한 700만 원 정도 되죠? 약 700 정도 되잖아. 700이면 이게 식당 한다고 생각해봐. 서울 시내에서. 임대료 내야 되고, 아줌마들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 나갈 거 아니에요. 빼고 나면 별게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 아시죠? 그래서 서울 시내 중심가에는 간이과세자가 거의 없고,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보면 주로 이제 조금 외곽 쪽 있죠. 외곽 쪽에 있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임대료 좀 싸고 하니까 그쪽은 이제 간이과세자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간이가스에 대한 지금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규모 작은 영세한 사업자를 국가에서 지정해놨다라고 생각하시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고 자세한 것은 뒤에서 할게요. 간이가스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가스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일반가스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4번의 과세기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부가세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한 게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세를 뭐 모르시고 이 수업을 듣진 않으실 텐데, 제가 설명하는 부가세 방식이랑 뭐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쪽에 와서. 이렇게 설명했잖아. 설명하는 방식이랑 기존에 들어왔던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했던 방식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시간은 부가세 제가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부가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고 공급가액에 곱하기 세율 일반적으로 10%한 금액을 거래징수해서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대방한테 증빙으로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 소비자라면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다. 이게 기본 논리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4번의 과세기간하고 5번의 납세지는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